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제인 토요일에 제가 이사갈 아파트의 월세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왔습니다. 어, 집주인하고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좀 서로 원래 알던 분인가 봐요. 오랫동안 그 동네에서 거래했던 분들이라 이제 그분들이 사담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중간에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요즘 다시 집값이 들썩이는 것 같다는 둥, 뭐 저번 고점이었던 15억을 이번 정권에서 다시 넘길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는 젊은 분이니까 빨리 직장부터 하는 게 자산이 늘어나는 비결이다. 이렇게 쓰리 콤보로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듣다 왔습니다. 굳이 모르는 사람들과 말 섞는 것이 이제 괜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정도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말이 더 길어질 거기 때문이죠. 실제 기사들도 이런 거죠. 집값 폭등의 초비상, 대출 고삐 바짝 조인다라든가 소형 아파트도 이제 12억이다. 서민이 살 수 없는 가격, 분양가 높아졌다. 뭐 이런 거죠. 당장 제 저번 영상들에서도 이렇게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이제 수도권 상승장 시작인데 파셨다니 아쉽네요라든가 지금 집값 겁나게 오르고 있는데 실거주 한 채는 가지고 있지 그랬냐. 주식은 언제 사고 팔 수 있어도 집은 이제 다시 못 사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저는 물론 그럴 수 있고 앞으로도 아파트가 하락하기보다는 오르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 기성세대들이 제 윗세대들 대부분의 자산이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급격하게 아파트 가격이 붕괴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거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가 되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당장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1960년대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지방광역시긴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도 은퇴하시면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파시고 이제 아파트 가지고 계신 거를 이제 대출도 갚아가지고 이제 노후에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뭐 땅도 이제 뭐 밭이나 논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신데 이제 하우스도 있으시고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자산이 제가 봤을 때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은퇴 준비, 노후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제가 어쩌면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대드려야 되는 그런 노후,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처 대비되지 못한 제 윗세대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최소한 유지는 되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팔았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무주택자로 산다고 해서, 제가 재테크의 큰 축을 포기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변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우리나라가 보는 주요 나라들의 가계자산 구성 비율을 보면은, 물론 21년도 자료긴 하지만, 보면은 비금융 자산, 결국엔 부동산이란 뜻이거든요. 한국은 64.4%. 그런데 금융자산 35% 수준밖에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반대입니다.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이 28%, 30%가 안 되죠. 금융자산은 71%. 그리고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부동산은 37%, 63%. 영국은 반반. 그나마 호주가 우리랑 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죠. 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생긴 국가냐. 조선 말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은 이제 일제강점기 거치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누가 뭐래도 뭐 이런 이념적인 걸 버리고 생각했을 때도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아서 공산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어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직접적인 경제 원조를 받고 이런 국가 시스템을 구축한 거는 미국, 일본의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유엔 소속국들, 유럽 선진국들이죠. 뭐 서독의 광부나 간호사 이렇게 보내가지고 돈을 벌어오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근간이 세워졌으므로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또 중진국의 선진국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이 이제 급부상 세계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끔 단추를 끼울 수 있게끔 해줬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어쨌든 강하게 우리는 이런 공산주의, 중국을 제외한 공산주의 국가들, 미국, 일본, 유럽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우리나라 전세제도 같은 좀 독특한 체계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선진국들 구조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죠.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 있는 그 수출 대상국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입니다. 실제로 이 작년도의 10대 무역국을 보면은 미국이 1등이죠. 전체 비중의 18.5%. 중국은 그 뒤를 이어서 18.2%죠. 그다음에 베트남,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인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지만은 GDP 세계 1위 그리고 세계 주식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 국가고 세계 결제 기축통화 그 유통량의 6에서 한 80%를 미국 달러가 차지하고 있죠. 왜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강한 결속력을 가진 나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고로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어서 미국의 이제 S&P 500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이번 정권에 들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손해나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었을 때,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여전히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돈을 푼다.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달러로 환산했을 때 가격은 과연 그렇게 폭등할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달러 환율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미국의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은 저는 미국 경제는 결국에 미국 주식이라고 봐도 될 만큼, 왜냐하면 미국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식이라고 볼 수 없죠.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경제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것이 미국인의 은퇴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자체를 봐도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미국 인구는 3억 5천 뭐 정도 되죠. 더 많은 다수의 어떤 오랜 역사를 가진 은퇴 전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한편으로 주식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도 20년 후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아무리 서울 아파트라고 해도 그걸 한 채를 가지고 은퇴하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은퇴 전략을 쓰시죠. 아파트로의 자산 구축을 하면서 상급지로 점프를 하면서 본인의 은퇴 시점이 되면은 아파트를 이제 다운사이징 해가면서 거기서 돈을 빼서 쓰는 전략을 쓰시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보면은 여기 다운사이징이라는 거는 살던 집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걸 의미하고 차액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죠. 한국 노인들 정서와 맞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노후 생활비를 이렇게 마련을 한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80년대 생인 저를 포함해서 70년대 그리고 90년대 생이 그 윗세대 60년대 생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2000년대 생에 비해서 지금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구수 자체가. 한마디로 반드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는 당장의 은퇴가 제 입장에서 코앞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자본이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르지 않았을 때 만회할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죠. 난 아파트 한 채를 바라보면서 은퇴를 준비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오르지 못한다. 오히려 떨어진다. 그럼 만회하기 쉽지 않겠죠.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더 아닐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인구 분포를 봤을 때 2045년, 지금부터 20년 후니까 제가 뭐 대충 50대 후반, 60대 정도 됐을 때인데 여기가 이제 제 나이 연령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 나이 또래, 지금의 제 나이 또래 30대, 40대가 제 아파트를 이제 받아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보면은 당장 이렇게 줄어들죠. 여기 있는 것보다.
눈으로 봐도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은퇴했을 때 과거에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학습된 것처럼 비싼 가격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싶어질 텐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세대가 줄어든다면은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S&P 500 ETF 같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금융자산은 산업이 변화되고 시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아파트는 머무르죠. 머무르면서 서서히 나이를 먹고 가는 거지만 S&P 500 ETF 같은 거는 변한다는 생물 같은 거라는 거죠. 진화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에겐 오히려 더 편안한 투자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나 제 와이프나 지방 사람입니다.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방에 비해서 주거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을 봐도 이게 보이죠. 서울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13억 정도가 평균 가격이라고 하면 지방은 4억도 되지 않는다. 지방에 비해 주거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삶만 좀 포기할 수 있다면 지금 금융자산으로 전환한 지금 시점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다.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60세가 되어서야 은퇴 이후에 자산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시점, 만 37세죠, 제가 지금. 이때 시점에 지속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보고 월급이 있는 동안에 그 포트폴리오가 잘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더 함정이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설문을 했는데 잘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0%가 안 됩니다. 보통이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이거 다 합쳐봤자 이제 45% 정도밖에 안 되죠. 나머지 분들은 잘 되어 있지 않다. 전혀 안 되어 있다. 50% 이상, 과반수 이상이 노후에 대해서 지금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 다들 이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아파트 가격 오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일 텐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과반수가 왜 그러실까?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평생의 아파트를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왜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나? 이제 의문이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미리 은퇴 이후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펼치다 보면은 희망적으로는 한 5년 이내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삶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된다면 50세가 되기 전에 돈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묻지마 그런 관념만 소거시키면은 지방 소멸 시대에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비수도권 도시 중에서 정주 여건 살기 좋은 곳은 이제 부산, 대전, 세종 이런 데가 꼽히는데 실제로 이런 데 집값이 싸니까 저희는 뭐 가서 직장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데 가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고정관념을 좀 버리면 더 뭐 전 세계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이제 행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운전이 근데 성가신 일이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로보택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가 이제 6월 달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대중에 공개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잘 된다고만 하면은 몇 년 새에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추진했던 거 이상의 어떤 삶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또 미국 기업이 해낸다는 것 자체가 제 S&P 500 투자에 좀 더 확신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방에 살 수 없는 이유는 좋은 직장, 출퇴근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일 텐데 제가 은퇴할 시점에는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것이니 뭐 직장에 대한 직주 근접 문제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좋다는 거는 이제 어떤 공기 그리고 어떤 자연과의 저는 인접성 그리고 집 자체의 쾌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서 거주를 하면서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는 뭐 지금처럼 뭐 KTX가 가깝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면 가깝다고 해도 갈아타고 가는 게 번거로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자율주행으로 편안히 누워서 간다거나 지금처럼 빅5 종합병원 때문에 또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AI가 발달 이미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품질의 진료 서비스를 동네에서도 편안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로 저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를 도전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전재산을 투자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빼먹을 뻔했는데요. 지금 뭐 포트폴리오 거의 완성 단계가 되었는데 지금 저는 제가 총 세 가지를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보글 헤드 좀 ORG라고 해가지고 잭존 보글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미국 사이트인데 거기 가가지고도 글을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챗GPT와 제미나이한테 그 보글헤드에 있는 글을 뭐 학습시켜가지고 분석해달라고도 해보고 있고 직접 글을 읽어보면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딱 3펀드 ETF, 3펀드 포트폴리오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그 보글헤드들이 추종하는 그런 전략인데 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전 재산을 시장에 맡기는 거라서 좀 위험하게 나스닥에 몰빵한다든가 테슬라에 몰빵을 한다든가 엔비디아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게 굴리기보다는 차라리 시장에 맡겨가지고 복리로 눈덩이처럼 굴리는 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물론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근데 하지만 변동성을 줄이고 심리적으로 버티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다양한 시장 환경 좀 이 VXUS라는 것도 지금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혹시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 외 국가들은 잘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그 VXUS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15%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VXUS를 보통 1대1로 추가하는 것이 정석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미국에 베팅해 볼 생각으로 이 정도 60%, 15% 그리고 채권의 25%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챗GPT랑 제미나이에게 모두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런 답변을 좀 받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거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12개월로 나눠서 이런 구성 비율로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